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황진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군산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지능 기반 사회에서 건설환경공학도가 가져야 될 소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 인터넷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들일 것 같습니다. 고령화, 그다음 트로트, 4차 산업혁명, 그다음 지능 기반 사회, 빅데이터, 그다음에 코로나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에 가장 많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령화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지금 현재 이게 2017년 자료입니다. 2017년 자료고요. 지금보다 아마 그때보다 조금 최근 보고된 걸로는 조금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자료에 의하면 2028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최대 5,194만이 되고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67년에는 3,9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역시 인구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런 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겠죠. 특히 생산 가능 인구라 하면 15세서부터 64세를 말하는데 그 인구가 앞으로 29년, 10년도 채 안 남은 시간 동안 약 10%가 줄어드는 그런 것을 보고요. 부양인구라고 해야 되나요? 고령인구가 65세 이상이 앞으로 500만 이상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줄 겁니다. 이런 생산 가능 인구와 함께 우리가 재밌지는 않겠지만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아마 트로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트로트도 인구와 상당히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진로를 정할 때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될 거고요. 이런 트로트라는 것은 현재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는 그런 가장 좋은 인디케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 보면 가장 많이 예능 부분에서 누적을 보여준 것들이 아마 사랑의 콜센터, 미스터 트롯 이런 것들이겠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트로트가 유행인가 보다라기보다도 이게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와 상당히 크게 관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어떤 분포겠죠. 그래서 30세부터 약 60세, 70세 이하의 특히 트로트를 좋아할 수 있는 연령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 연령대가 갖고 있는 특징은 과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TV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면 이 나이 또래, 제 나이 또래죠. 사실 저와 위아래의 그런 분들은 TV를 계속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TV 많이 안 보시죠? 대부분 짤이라든지 인터넷 웹툰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보나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다르고 그것이 텔레비전에 영향을 미친 거겠죠. 그죠?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 나이 또래 그러니까 완전히 TV만 끼워놓고 살지는 않지만 TV가 주로 어떤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요 있는 기능이고 그런 분들이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역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트로트가 나올 겁니다. 핫하고 힙한 걸로 따지면 사실 여기에 리스트에 전혀 없지만 쇼미더머니 9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미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랭킹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쇼미더머니를 보는 그 연령대는 아마 더 어릴 겁니다. 그렇죠? 20대
초반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많이 즐기는 프로이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쇼미더머니 봐서 잘 이해도 안 가고 음악도 다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지 않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젊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대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쇼미더머니가 더 핫해야 되는데 이게 더 핫하고 상품도 어떠냐면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런 거 우승하면은 자동차 벤츠 주고 쇼미더머니 하면은 국산차 주고 그런 어떤 상품의 가격조차도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연령대의 어떤 분포라든지 이런 거와 영향이 많이 미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만 봐도 앞으로의 어떤 생산 가능 인구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령화라는 키 이슈와 함께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 그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그다음 바이오, 에너지, 지구공학, 우주기술. 아마 에너지, 지구공학, 우주기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랑 상당히 밀접하게 우리 전공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들일 거고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도 사실은 서브 기술로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크게 느낄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학부 과목에서 그런 거 느끼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그런 것과 함께 이런 artificial intelligence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유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artificial intelligence를 기반으로 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과거에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뭐 운전을 대리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기사가 없어질 거고요. 택시도 상당히 뭐 택시 기사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사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AI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들도 나오죠. 이런 로봇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대체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많은 작업들을 사실은 이런 스마트 로봇들이 대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어떤 그를 타파하는 그런 어떤 뭔가 그 노동의 잉여 가치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에 틀에서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았나. 그래서 과거에 인간이 갖고 있던 노동과 소비의 기능 중에 더 이상 이제 노동의 어떤 가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소비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소비를 많이 소비의 기능이 많이 남아있는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 자체는 생산보다는 소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과 함께 빅데이터라는 것들이 상당히 크게 요즘 화두가 나오고 있겠죠. 역시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인터넷 띵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우리의 어떤 움직임이 전부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서 이런 빅데이터들이 향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가? 대체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것을 막을 방법이 특별히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만 많이 나오면 못해요. 그래서 어떤 컨설턴트들은 뭐 노동 인구의 감소는 인류에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더더욱 그러겠죠. 사실은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에게는 좀 굉장히 디제스터가 될 겁니다. 로봇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인간의 노동력을 통해서 생산하던 물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런 뭐랄까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 현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사다리가 걷어 차여진 그런 상황이 바로 로봇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인건비에 대한 경쟁력이 없죠.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뭐 타일랜드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인도에 비해서 인건비에 대한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다면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인구 감소가 크게 우리 산업에 크게 영향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래 같은 경우는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건 너무 명확하고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은행도 엄청나게 1층이 굉장히 많았죠. 그다음에 1층 은행에 엄청나게 창구에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여상 나오고 상고 나온 분들이 그것을 꽉 채우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분들도 많이 이제 없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이제 대학생들, 대학을 졸업한 그 고급 인력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그런 환경이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단순하게 예금 업무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 해외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같은 뭐 클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데스크에서 일을 한다 하지만 역할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예금이라든지 그런 뭐 돈을 이제 뭐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로봇가 대신하고 있는 환경이게 되겠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더더욱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떡하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겠죠.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전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이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과연 로봇이나 인공지능, 자율주행 같은 것이 대체 가능한 산업의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가능한 산업의 특징은 반복적이고 대규모여야 되고요. 정기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좀 복잡한 작업도 로봇가 해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현재는 많은 상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분야나 혹은 상품이나 정기성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부가가치를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면 사실 로봇과 인공지능을 굉장히 특수한 구조에 맞춰서 만들어낸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나중에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DIY라고 하죠. Do it yourself.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단히 어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생존 가능한 분야라고 하면 뭐 청소라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아침에 솔직히 로봇으로 그런 우리들의 청소를 다 해결해 주거나 쓰레기를 정리해 주는 분들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가가치가 너무 작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바뀔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산업, 우리 전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다면 해양 관련 산업, 건설 관련 산업, 그런 것들의 학문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고 고민해보면 사실 해양 관련 산업과 건설에서는 뭐 해양 조사 사업, 해양 시공 사업, 해양 예보 사업, 해양 환경 관리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주로 하는 작업들일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전공이긴 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양 환경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방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류가 유출됐다고 해서 그게 뭐 10년에 거의 한 번 굉장히 큰 사고로 나타나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임팩트는 주긴 하지만 부가가치가 그렇게까지 크게 발생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뭐랄까 몇 명의 고도화된 그 인력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지 고가의 투자를 통해서 그걸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힘든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사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공 사업 같은 경우도 환경이 굉장히 매우 민감하게 변하죠. 가끔은 이제 이상 파고 같은 것들, 조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로봇을 트레이닝 시키거나 이런 것들에서 대응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인간이 그냥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요런 우리가 행했던 부분에서는 당연히 상당히 커다란 비용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장기적으로 저도 뭐 한 40-50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로봇이 로봇을 다시 만들어내는 세상이 된다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단기적 20-30년 내에는 요런 조사 사업, 시공 사업, 예보 사업, 환경 관리 사업에서는 당연히 완벽한 대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면 범용적인 기술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 뭐 그래서 육상에 있는 GIS 기술이라든지 인공위성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센서 같은 거 환경에서도 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센서 같은 것들은 범용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그다음에 로봇 등 같은 것들이 대체가 가능할 대체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비용 대비 이익이 적어서 투자가 그렇게 이뤄지는 부분이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관측이라든지 조사, 시공에서 부분에서도 부분적이지만 다른 분야랑 조금 더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시공, 현재 직업는 건설의 어떤 모든 시공이라든지 관측 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봇이 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로봇이 굉장히 뛰어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나마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시공 분야에서 스마트 시공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조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적인 시공은 불가능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도 무슨 터널을 뚫는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라우팅을 한다든지 그런 데는 스마트 시공 기술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간이 통제하는 해상 및 수중 관측 조사 사업, 우리가 통제한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로봇이 컨트롤할 수는 없고 일부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AI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겁니다. 현재도 무슨 워터 드론이라고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어떤 자료들을 생성하지만 물속에 갖고 있는 특성은 위에 있는 육상에 있는 대기 중에 어떤 드론과는 좀 특성이 달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그런 자료를 취득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통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양기상 예보 같은 데에서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예보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당연히 이거는 고부가 가치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먹는 거에 대해서는 고부가 가치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친환경 스마트 양식법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있고 미래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양식업은 그냥 바다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제한된 조건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나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변화가 충분히 올 거고요. 또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지 조력 등이라든지 이런 해안 공간 활용 에너지를 어떻게 최적화시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대학에서 뭘 배워야 되나? 지금 빨리 자율주행 배우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이런 거 배워야 되느냐? 어, 너무 쫄지 마십시오. 너무 쫄지 말고 이걸 막 해야 된다. 사실 AI, 빅데이터 이거 다 수학 통계입니다. 근데 우리 수학 통계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수학 통계 잘하면은 수학과나 통계학과 갔겠지 우리가 건설 분야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수학 통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뭐 어렵다는 얘기는 뭐 어차피 너도 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알고리즘 개발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중국에서 뭐 10,000명을 키운다, 뭐 10만 명을 키운다, 한국에는 몇백 명밖에 없다, 몇백 명밖에 없는 그런 전문가들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죠. 굉장히 뛰어나서 수학이나 통계 쪽에 아주 특화된 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사실은 근데 인제 저도 인제 빅데이터나 AI 조금씩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생각해 보기만 해도 어렵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서 쓴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추후에는 조금 더 뭔가 전공 속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인제 쉬워지는 뭐 아마 여러분들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요즘 뭐 구글 트렌드 같은 거는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은 빅데이터 활용해서 어떤 트렌드를 읽어주는데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관심 있으면 써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나 뭐 여러 머신러닝 같은 거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뭐잘 쓴다고 해도 그렇게 막 능숙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의 종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학부인데 나 지금 졸업해서 이게 시장이 많이 열리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쪽에서 원하는 건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고도의 수학과 통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시대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이 뭘 찾고 있냐면 빅데이터나 AI 전문가들이 찾고 있는 거는 그쪽 날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찾지 않습니다. 어디다 적용시킬 거냐. 아, 내가 요만 조만한 기술이 있는데 이거 빨리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지 되는라고 하는 거지. 뭐 빅데이터 AI가 돈 많이 벌어주니까 하는 거지. 이걸 막 학문적으로 꼭 잘해야 돼. 그런 사람들 굉장히 적고요. 산업계에서 원하는 거는 그래도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나 AI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혹되지 말고 그런 기술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큰 눈으로 바라보는 자세는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갖고 있는 자, 빅데이터와 AI가 계속 발달해서 컴퓨터가 결국은 뭘 대체할 거냐 그러면 컴퓨터를 대체하는 거 아니라 사람을 대체하겠죠. 사람을 대체할 건데 가장 먼저 타겟이 될 거는 뭐냐면 아마 프로그래밍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통계나 수학하는 사람들을 대체할 거고요. 그중에서 아주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툴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체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해봐야 대체된다는 얘기죠. 제가 뭐 수학의 천재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그 컴퓨터가 대체되어 있는 빅데이터 기술이나 AI 기술을 나의 전공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공이 없는 상태에서라면 그런 기술들이 크게 저에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뭔가를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사회가 나가고 있는 길이라면 너무 그쪽에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전공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시키는가. 우리는 그걸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는데 그런 도메인 날리지를 조금 더 크게 넓게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런 전공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매몰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전공이 매우 중요한 지식 전달 체계였어요. 그다음에 대학이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그런 고급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20년 전에 말씀을 드린다. 20년 전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나왔다고 치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속할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을까요? 그건 대학을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이런 거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많은 강좌들을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은 더 이상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속에서 배워야 될 부분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사고의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이 부분도 결국은 뭐냐면 사고의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머신러닝, AI가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로봇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을 트레이닝 시키는 어떤 코딩이라든지 수학 같은 그런 기법 말고 우리가 지식을 쌓지 말고 많은 지식을 통해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면 굳이 우리가 그런 잘 안 되는 컴퓨터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특히 대학에서 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요런 전공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자꾸 사고할 수 있는 방법, 지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연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우리가 대학에서 해야 되는 것은 지혜를 쌓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잊었을 때 우리가 지식과 전공에 너무 매몰되는 것이 되겠죠. 반대로 좀 얘기하지만 또 너무 지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전공일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전공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좀 많이 갖고 있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다. 전공에서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별화시키는 것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내가 어떻게 이 많은 그 산업혁명 사회 그다음에 AI 시대 그런 것들에서 좀 차별화돼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막 경쟁이 심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경쟁이 좀 적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로봇이 대체될 수 없는 곳에서 차별화시키면서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꼭 가졌으면 하는 소양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꼭 가졌으면 하는 소양들은 아마도 이제 고도의 자율학습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율학습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머신러닝 왜 시키고 딥러닝 왜 하고 샬로우 러닝 왜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하냐면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능력을 컴퓨터에게 임플리멘트 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져야 될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보다는 지혜를 통해서 학습 지혜 조금 다른 종류의 지식이 있더라도 가공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사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100살 사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80살까지 산다고 예상을 하는데 아마 이런 100살까지 사는 세상에서 이 학습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정말로 노년에 비참한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학습 능력이 또 중요한 부분과 전공의 어떤 좀 전공을 통해서 어떤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것들이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소양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직업과도 관련이 크게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은 그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하는 직업은 공무원이랑 당연히 공공기관이겠죠. 공공기관인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문제가 있겠죠. 각과 의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조금 많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직장의 안정성만 갖고만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라이프 라인을 봤을 때 전체 수명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좋은 선택인가는 저는 약간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가장 각광받는 직업인 공무원이라든지 뭐 그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인제 여러분들 부모님이 인제 50대 60대 되셨잖아요. 그럼 50대 60 대의 부모님들이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공무원이랑 어 공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적게는 20살 많게는 30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30살 이후에 같은 세상일 거냐. 그다음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는 나이가 30 앞으로 30년 이상이 될 텐데 그때도 같은 사회일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80세 수명을 갖고 있었을 때 직업의 선택은 아마 60세 정도에 은퇴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60세의 그러니까 80세의 수명에 60세 정도에 은퇴를 해서 3-4년 정도 뭐 조금 허른 일 하고 한 10년 좀 놀다가 돌아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100세 시대가 되면 그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컨 잡이라든지 그게 나의 취미가 되든 어떤 그 일이 되든 간에 한 번은 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20-30년 오히려 조금 더 은퇴 시기를 당기는 직업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5세 정도에 은퇴를 해서 그다음에 다시 45세부터 한 20-30년간 일할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에는 더 좋은 직업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꼭 하는 것보다도 뭐 60세에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뭐 공공기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 60세 이후에 앞으로 20-30년간을 뭘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능력입니다. 제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종류의 취미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가지려면 아주 기꺼이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없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에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학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지식이 깔려 있는 만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보다는 주변에
있는 지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 능력이 중요할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활용 능력, 그다음에 그것을 학습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다음에 내가 전공에서 자꾸자꾸 큰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는 것들의 연습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지만 최종 소양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 건설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 자, 과거 건설 현장의 모습은요, 관리자를 제외한 관리가 과거 건설 현장의 모습은 사실은 공기 단축이라는 것이 거의 유일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야간 작업이 수시로 진행되고요,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요, 비가 와도 일을 하고요, 눈이 와도 너무 추워도 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공기 단축을 예를 들어 3년짜리 공사를 공기 6개월을 단축시키면 그만큼의 인건비로 우리가 이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업은 현장에서 보통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사불든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흙을 묻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이 지저분하죠. 그 다음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막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건설 현장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관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외국인으로 다 대체가 되었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 그 다음에 뭐 TRB 같은 그 터널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로봇화가 되어 있어서 상당 부분 노동력을 많이 대체했습니다. 대체했고요.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뭐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 소음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먼지 등을 제어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청결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떤 건설 현장 자체가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미래의 건설 현장 모습은 관리자마저 외국인이죠. 지금은 관리자가 한국 사람인데 관리자마저 외국인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감리를 아마 한국 사람들이 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뭐 한 60년대, 70년대 건설 현장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한 5천 명씩 막 노동자들을 보내서 인건비로 사실은 어떤 이익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면, 이제 미래에서는 그런 사업은 거의 힘들고요. 지금 현재도 외국 현장에서나 국내 현장에서도 대부분의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그 현장, 그 나라의 어떤 그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죠.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로봇이 제공되겠죠. 로봇이 제공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뭐랄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벽돌 나르기. 벽돌 나르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뭐 높이까지 짓는 그런 공사는 그렇게 없겠지만 미래에는 뭐 그런 벽돌을 한다고 해도 이제 wearable device 같은 것을 사람들이 입고 강화시키는 거죠. 힘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사람이랄 걸 사람 한 사람씩, 한 사람이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게, 그래서 기계와 인간이 그 공사를 같이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기계는 아무래도 우리 사람보다도 더더욱 환경이 깨끗해야 되죠. 만약 먼지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런 불규칙한 환경이 제공된다면 로봇의 수명이 굉장히 단축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부적으로 건설을 현장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로봇이 조성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현장의 모습마저도 상당히 많이 바뀌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바뀌는 거죠. 해야 될 일이 바뀌는데, 제가 가장 이제 건설 현장에서 바뀌는데, 가끔 제가 어떤 역할론이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저는 이제 뭐그 과외를 많이 했는데, 과외를 여기 뭐 군산대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과외비는 과거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현재 전혀 오르지가 않았어요. 거의 똑같은 비용 혹은 더 내려갔죠. 근데 그때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비싼 이유는 대학생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숫자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그런 그 강의 능력이 있는 그 대학생들은 더더욱 적었죠. 학생을 관리해서 그 학생의 성적을 관리해 줄 만큼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과외 비용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비쌌습니다. 뭐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대학생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웬만한 그런 뭐 직장인의 월급을 상회하는 정도의 그런 용돈벌이를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죠. 지금은 경험상으로도 뭐 과외를 하는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 보는 것이 자기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더욱이 중요한, 가격이 오르가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인터넷을 통해서 인강이라고 하죠. 인터넷 강의가 너무 좋죠. 선생님들의 너무 좋은 강의들이 제공되다 보니까 과외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과외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금은 그런 인강을 도와주는 거죠. 강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숙제하는 거 학원 갔다 왔을 때 학원 강의 선생님 너무 잘하잖아요. 학원에서 숙제 내준 거를 과외 선생님이 뭐 강남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뭐 문제를 도와주는. 그러니 과외비가 오를 리가 없죠. 옛날에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진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그냥 도와주는 정도의 친구 정도의 역할이고, 중요한 파트 강의는 이제 그 인강이라든지 학원에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가격은 변함이 없는 거죠. 즉 역할 자체가 바뀌고 공급이 많이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건설 현장에서 하고 있는 지금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하는 업무 같은 것들이 과연 미래에도 계속 지속할 건가?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연봉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있었을 때 미래의 어떤 건설 현장의 모습으로 위해서는 과연 이제 어떤 역할이 필요할 거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할이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역할이 바뀌게 되면 그 역할에서 가장 어떤 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그렇다면 무슨 뭐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도 잘하고 해야 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지식보다도 고도의 자동화 기계들을 이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기계들이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문화 자체가 한국 사람보다는 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을 거고요. 그런 분들을 단순하게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랑 우리의 문화를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다음에 또 문화 차이에서 올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많은 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성 같은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향후에 10년 혹은 20년 후에 건설 현장 혹은 건설 공사, 이런 시공이라든지 현장 관측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요즘 뭐 배를 타고 나서 어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인제 외국인들이 지금 다 뭐 어선에서 타서 고기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밑에 가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와서, 왜냐면 우리나라 뭐 법규라든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설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랄까 외국의 어떤 다문화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관리자로 일하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한테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꼭 된다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환경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의 산업 같은 것들도 바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소요소히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 조금씩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뭔가 전문가라기보다도, 건설 전문가라기보다도 건설의 어떤 문화인으로서, 관리로서의 기술을 좀 더 습득하고 연습하는 것들이 앞으로 더더욱 중요한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군산대학교 학생들에게 향후에 어떤 그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그 해양 건설 분야에서 여러분들 어떤 소양을 갖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미래를 생각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해 주시면 가능한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